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20대 중반 남성입니다. 지금은 동네 어디를 가나 흔히 볼 수 있는 느낌의 20대라 평범하다고 쓰긴 했지만 사실 지금까지 살아온 제 인생은 정말 우여곡절 많고 드라마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살아온 날이 그리 길지 않은데도 말입니다. 안정되게 살고 있는 지금에서야 주변 사람들에게 웃으며 제 이야기를 해주곤 했는데 다들 이곳에 제보 한번 해보라고 권하시더군요. 그래서 용기 내어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드라마 같은 제 인생, 짧지만 배운 건 많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기에 자신있게 사연을 써서 보내봅니다. 성인이 되기 전까지 제 삶은 정말 텔레비전 속 불우이웃 광고 한 편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았습니다. 따뜻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축복받으며 사는 게 당연하고 공부와 성적이 가장 큰 고민이자 힘든 일이었을 나이에 앞으로의 생계와 삶에 대해 고민해야만 했죠. 왜 요즘 속된 말로 금수저 흙수저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엔 그냥 수저가 없이 몸만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도 무방한 수준이었죠. 저희 부모님은 갓 20살을 넘긴 나이에 덜컥 저를 낳으셨다고 해요. 넉넉지 못한 상황에 나름대로 책임지겠다는 마음을 먹고 저를 낳은 것까지는 좋은데 막상 제가 태어나고 나니 한 생명을 낳고 책임진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큰일인지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태어나고 난 뒤 두 분은 많이 싸우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결국 어머니가 이혼 후 먼저 집을 나갔고 아버지도 돈 벌어오겠다고 2살 난 저를 할아버지께 맡기고는 소식이 끊겼다고 하더군요. 부모님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지만 계속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부모님을 원망하며 살았어요. 이게 제가 알고 있는 부모님에 대한 정보의 전부입니다. 이후 사춘기 때 부모님을 찾아볼까도 생각했지만 저를 귀찮아하거나 반기지 않으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에 포기했습니다. 부모에게 2번 상처받기 싫었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제 인생의 가족이라고는 할아버지가 전부였어요. 할아버지라고 부르긴 하지만 부모님이 이른 나이에 저를 낳았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나이도 많지 않으셨습니다. 요즘은 다들 아이를 늦게 낳는 추세니까 늦둥이를 본 아버지 정도의 나이라고 하는 게 더 자연스러울 정도로 젊으셨어요. 계획이 없는 손주라 당황스러울 법도 하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덜컥 저를 맡기고 떠난 게 화가 나셨을 텐데 할아버지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낳아놓고 무책임하게 저를 버린 부모님들보다 훨씬 저를 아끼고 사랑하셨어요. 그 나이대 남자아이들처럼 저도 이런저런 사고를 치곤 했지만 단 한 번도 저에게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타이르시곤 하셨죠. 어렴풋한 기억을 더듬어 봐도 다른 할아버지들처럼 무조건적으로 응석을 받아주셨거나 아니면 감정적으로 화를 내셨거나 하는 일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어린 저를 정말 존중해 주셨고 바르게 가르치려고 노력하시곤 했죠. 아마 부모 없이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야 하는 제 처지가 안타깝고 또 그 사실이 어디 가서 누군가 저를 흉보는 이유가 될까 마음이 쓰이셨던 모양입니다. 열심히 뒷바라지에서 바르게 키우려고 노력했던 아버지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한 죄책감도 컸을 거예요. 할아버지에게 듣기로는 아버지도 원래 공부 잘하고 착했었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나쁜 길로 들어서기 시작했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여파로 나쁜 인생을 살게 될까 전전긍긍 하셨던 할아버지는 어린 저에게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선생님과 때론 가장 친한 친구 역할까지 도맡아서 해주시던 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슈퍼맨 같은 분이셨어요. 평생 그렇게 할아버지 밑에서 부유하진 않아도 단란하고 행복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 갑작스럽게 할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지만 않았다면 제 인생은 여러모로 많이 달라져 있었을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는 인품도 무척이나 훌륭하셨고 연륜과 경험으로 아는 것도 많으셨지만 가방끈이 짧아 이렇다 한 직업을 오래 가지지 못하셨어요. 젊은 시절부터 나갔던 건축 현장 일용직 노동, 가끔 가다 페인트나 공사용품 날라드리는 트럭 운전 일 정도로 생계를 유지하시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 하나 가르치시는데 최선을 다하셨어요. 할아버지가 성실하고 건강하셔서 배고를 일은 거의 없었지만 본인이 많이 공부하지 못한 한이 많으셔서 어린 제 교육에 정말 진심이셨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었던 아버지가 공부와 연을 끊고
나쁜 길로 들어서는 바람에 저만은 공부를 많이 시키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집안에는 할아버지가 어딘가에서 사오시거나 얻어오신 그림책과 어린이용 교육 자료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동네 다른 어린이들보다 어휘력도 풍부했고 한글도 또래보다 훨씬 빨리 떼서 똑똑하다는 이야기를 제법 듣곤 했죠. 학교에 들어가기 전인데도 책도 잘 읽고 간단한 산수도 곧잘 하는 저를 보며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사실이 할아버지 마음을 내내 아프게 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에 들어가기 몇 달 전부터 할아버지는 이른 새벽에 일어나 우유 배달을 하는 소일거리를 하나 더 시작하셨거든요. 저에게 새 책을 사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시작하신 일이었는데 그 일을 시작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책 읽는 걸 좋아하지 않고 그냥 말썽꾸러기 아이였다면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해요. 영진아, 할아버지가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영진이 좋아하는 책 많이 사줄게. 아침에 조금만 기다려주면 책하고 맛있는 토스트를 사서 돌아오마. 알겠지? 아직도 희망에 차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집을 나가시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잊히지가 않습니다.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꿈에 나올 정도로 생생해요. 사고가 난 그날도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집을 나가셨습니다. 보통 집안에 해가 들어와 눈을 뜨곤 책 한두 권쯤을 읽고 있으면 할아버지가 새 책이나 아침거리를 사서 돌아오시곤 했는데 그날은 아무리 책을 읽어도 할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배고픔에 지쳐 하염없이 할아버지를 기다리다가 마침내 해가 다 떨어져 노을이 지기 시작했을 때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날 평소처럼 우유 배달을 하시던 할아버지는 뺑소니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하늘나라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사셨던 분인데 누군가의 잘못된 판단으로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신다는 게 어린 나이에도 믿기지가 않았어요. 심지어 제가 살던 지역이 외진 동네였기 때문에 할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내는 것도 쉽지 않았고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 어렸던 저는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고 장례식장에 얼굴 한번 비치지 않았던 아버지가 일을 다 처리한 것 같아요. 당연히 얼마 되지 않은 보험금도 아버지가 가져갔겠죠.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할아버지 보험금이나 유산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시고 저는 이웃집 아주머니의 손에 이끌려 보육원에서 자라게 되었어요. 세상의 전부였던 할아버지의 갑작스런 죽음. 그리고 그런 할아버지를 하루아침에 돌아가시게 한 나쁜 사람에 대한 배신감. 단 한 번도 저를 만나러 오지 않고 보육원까지 오게 만든 부모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게 된 저는 그 나이와 어울리지 않는 어둡고 우울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물론 보육원 원장님이 저를 잘 돌봐주셨고 학교도 보내주셨지만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부럽다 못해 친해지고 싶지도 않을 만큼 미워서 친구라고는 없었어요. 다른 아이들도 처음에는 말없이 앉아있는 저에게 저마다 한마디씩 걸며 친해지려고 했지만 제가 끝까지 마음을 열지 않으니 근처에도 오지 않더군요. 보육원 출신이라고 엄마들끼리 수군거리는 소문이 아이들 귀에 들어간 것도 컸을 것이고요. 그렇게 좋아하던 책과 공부도 할아버지가 없으니 의욕을 잃고 전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많아 매일 고생하시는 보육원 원장님을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나쁜 길로 빠지거나 사고를 치진 않았지만 아무도 제 옆에 있지 않으니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외로워지더군요. 이렇게 어둡고 의욕 없게 살아가니 가끔씩 찾아오는 입양 기회도 날려먹곤 했죠. 한마디로 사람을 아무도 믿지 못했고 친부모에게도 버림받았으니 부모와 가족이라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과 함께 살았으면 그렇게 우울하고 힘들게 살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제야 좀 그런 후회가 드네요. 그렇게 성인이 될 때까지 철저하게 외톨이로 살아갔습니다. 보육원은 성인이 되면 퇴소를 하게 되는데 대학 진학을 하게 될 경우에는 보육원 출신을 위해 지어진 기숙사 시설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값만 무료일 뿐 엄청난 학비와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대학 진학률이 현저히 낮은 편이에요.
저 또한 그랬습니다. 대학을 갈 정도로 공부에 의욕이 있지도 않았고 학비를 대주는 가족이 없으니 어마어마한 학비가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왔죠. 대학 진학은 단 한 번도 꿈꿔본 적이 없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자마자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로 돈을 버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시설을 나가게 되면 소정의 지원금을 받지만 독립 초기 자금이라기엔 너무나도 터무니없어 미리 돈을 모아놔야 했거든요. 그렇게 돈을 모아 겨우 보증금을 마련해서 옥탑방을 하나 구했어요. 한숨 돌릴 새도 없이 월세며 생활비 벌려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하고 녹초가 되어 돌아오곤 했죠. 세상이 가족도 없고 오갈 데도 없는 저에게 너무나도 각박하고 가혹하더군요.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슨 일이든 닥치고 하고 있을 때 간혹 보이는 또래 대학생 친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지쳐 쓰러질 것 같은 몸으로 돌아올 때 지하철에서 최신형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또래 대학생들, 번화가 쪽을 지나면 물밀듯이 쏟아지는 예쁘고 멋있게 꾸민 그들을 보고 있자면 마음속에선 우라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나서 이런 인생을 살고 있을까? 이럴 거면 나를 낳지를 말았어야지 하고 하루에도 수백 번씩 얼굴도 모르는 부모에 대한 원망이 울컥울컥 차오르는데 그걸 해소할 방법을 몰랐어요. 그런 생각이 수백 번 반복되니 지금이라도 더 힘들게 살지 말고 삶을 마감해야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더군요. 지금에야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알지만 그때는 제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괜히 태어났으니 오히려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인지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병원을 갔어야 했는데 주변에 아무도 그런 말 해줄 사람이 없어 스스로 깨닫지 못했던 거죠. 뭉게뭉게 떠오른 나쁜 생각은 순식간에 저를 사로잡아서 며칠 되지 않아 실행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밤늦게 편의점에 들러 소주 몇 병을 사서 한참을 걸었죠. 막상 죽겠다고 생각하니 어린 나이에 용기가 잘 안 나더군요. 한참 걷다가 적당한 곳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취기를 빌려 일을 벌일 생각이었어요. 한참 강을 따라 상념에 젖은 채로 걷다 보니 점점 인적이 없어지더군요. 그러다 적당한 곳을 발견했고 그 자리에 앉아 술을 마셨습니다. 혼자 조금씩 술을 마시는 게 어색한 것도 잠시더군요. 그렇게 계속 술을 먹는데 갑자기 강둑 다리 밑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제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부터 소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생각에 잠겨 인지를 못하다가 술기운이 돌며 마음이 좀 가벼워지니 주변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죠. 처음엔 그냥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원래 사람들에게 크게 관심 있는 성격이 아니었으니 무시하고 제 할 일을 하는 게 더 자연스러운 일이긴 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자꾸 그 소리에 마음이 가더라고요. 누군가가 싸우는 듯 욕설이 간혹 들리고 뭔가를 치는 듯한 소리가 났는데 아마 제정신이었으면 괜히 엮이기 싫어 소란을 들었어도 모르는 척 지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새 저도 모르게 근처로 가서 무슨 일인가 들여다보고 있더군요. 그때가 여름이라 그런지 강둑다리 밑에 노숙자들 것으로 보이는 신문지나 오래된 이불이 군데군데 깔려 있었어요. 이불 근처에 낚시꾼들이 버리고 간 것처럼 보이는 낡은 텐트가 아무렇게나 세워져 있었는데 그 안에서 노숙자들끼리 싸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 며칠 전 노숙자들끼리 노숙 영역 관련하여 큰 싸움을 벌였다는 뉴스를 얼핏 본 것 같아서 조금 무서워졌고 얼른 자리를 뜨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텐트 안에서 자그마한 할아버지 노숙자 한 분께서 밀쳐져 나왔습니다. 대장인 듯 해 보이는 노숙자 한 명이 그분을 밀친 듯 그 어르신만 주저앉아 계시고 나머지 노숙자들은 서서 위협적으로 어르신을 협박하더군요. 할배, 여기 함부로 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올 거면 돈을 내라고, 돈을! 대장으로 보이는 노숙자가 그렇게 위협적으로 말하니까 딱 보기에도 연세 많으신 어르신이 겁에 질려 사정사정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술 취한 와중에도 참 어찌나 안 되어 보이던지. 게다가 어르신은 위급한 상황인데도 격식을 차려가며 자신을 협박하는 노숙자들에게 사정을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지금은 집이 기억이 나지 않아 돈이 없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아들을 제가 찾게 되면 꼭
얼핏 들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노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안전한 영역이 없는 어르신이 다리 밑을 점거하고 있는 노숙자들에게 사정에 자리를 얻어보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술김에 호기심이 도죠. 그 모습을 몰래 지켜보고 있었던 것도 있지만 협박을 당하는 어르신의 모습이 너무 어린 시절 할아버지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제 기억에는 항상 50대 초반인 할아버지가 나이가 드시거나 병들고 나면 저렇게 되지 않으셨을까. 더 나아가서는 저희 아버지가 만약 나쁜 마음 먹고 할아버지 재산을 뺏었으면 저도 할아버지도 저런 처지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할아버지 목숨값까지 가져가서 잠수 타버린 아버지라는 사람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니 그 어르신이 너무 안 되어 보였습니다. 술을 먹어서인지 그분도 저희 할아버지처럼 누구보다 성실하고 열심히 사셨는데 나쁜 사람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한 게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죽으려는 용기 얻기 위해 먹었던 술 기운이 이상한 방향으로 뻗어나가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텐트 쪽으로 향했습니다. 마침 대장 노숙자가 어르신의 멱살을 잡고 일으킨 찰나였어요. 그대로 어르신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만하세요. 어르신께 뭐 하는 짓입니까? 이건 또 뭐야?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룻밤 재워달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말로 해결해도 될 문제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대장 노숙자는 어이없다는 듯이 웃더라고요. 그리곤 어르신 대신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야, 어디서 굴러 들어온 게 함부로 입을 놀려. 내가 저 늙은이 그렇게 말해서 몇 번을 재워줬는데 돈 들고 온다고 해놓고 한 번도 안 들고 왔어. 네가 그 돈 내줄 거야? 어디서 얼굴 번지르르하게 잘 살던 놈이 뭘 한다고 와서 까불어? 참 인생 힘들게 살다가 죽으려고 왔는데 노숙자한테 잘 살다 온 놈 함부로 까분다는 이야기 들으니 웃기기도 하고 그렇더군요. 잘 배우고 잘 사시다가 돈 몇 푼 없어 막장으로 사는 사람한테 멱살 잡히고 계신 어르신도 불쌍하고 참 인생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술에 취해선지 저한테 돈 내줄 거냐고 소리 지르는 노숙자에게 뭐라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불쑥 들었습니다. 나중에 혹시 노잣돈이나 될까 해서 지갑에 전 재산 10만 원을 꼬깃꼬깃 접어서 들고 왔었는데 그 돈 뒤도 돌아보지 않고 꺼내서 건넸습니다. 여기 드릴게요. 이거 쓰시고 사람 함부로 때리고 그러시지 마세요. 돈을 내밀고도 더 달라고 하는 건 아닌가. 돈 더 달라고 해코지하는 거 아닐까 두려워 재빠르게 어르신만 데리고 강둑을 벗어났습니다. 어르신도 많이 두려우셨는지 어디 가시는 줄도 모르고 바로 따라오시더라고요. 어르신을 데리고 나오니까 갑자기 내가 무슨 짓을 했지? 겁도 없이 왜 그랬지 생각하면서 뒤통수가 막 으쓱거리고 무섭더군요. 계속 뒤돌아보면서 혹시 모를 공격에 대비했지만 다행히도 액수가 생각보다 꽤 많았던지 노숙자들이 더 이상 나쁜 짓을 하지 않아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그곳에 계속 계시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어서 얼른 데리고 나오긴 했지만 어디로 모셔야 할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이미 많은 일을 당하셨는지 몸 상태가 안 좋아 보이시고 군데군데 상처도 보여서 병원을 먼저 데려가 드려야 하나 생각했지만 솔직히 말해 제가 아파도 병원 못 가고 살았기 때문에 내드릴 병원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할 수 없이 제 자취방에 있는 옥탑방으로 모셨어요. 여름인데도 몸이 좋지 않아 그런지 많이 추워하시는 것 같아 몸이라도 데워드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겨울에도 잘 안 틀던 보일러를 틀고 제일 두꺼운 이불로 이부자리를 만들어 드렸어요. 이부자리에 눕히는데 어르신이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시더군요. 고마워요 젊은이. 나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큰일을 해주고 젊은이 아니었으면 나는 오늘 죽었을 거예요. 살려줘서 고마워요. 그 말을 듣는데 목소리도 어찌나 저희 할아버지 같은지 눈물이 핑 돌더군요. 할아버지 목소리를 잊은 줄 알았는데 비슷한 목소리를 들으니 새록새록 생각이 나는 게 저 죽지 말라고 하늘에서 할아버지가 보내주신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새도 없이 저도 말했죠. 아니에요. 어르신이 저 살려주셨어요. 방이 너무 좁고 더럽죠. 죄송해요. 일단 여기서 아무 생각하시지 마시고 푹 주무세요. 그래야 아드님도 자꾸 하죠.
어르신은 많이 고단하셨는지 입을 덮어드리고 불을 끄자 바로 주무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노숙 생활을 하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춥고 딱딱한 바닥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얼마나 많은 밤을 새셨을까요? 자꾸만 눈물이 나고 그리운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 그날 밤을 꼴딱 새우고 말았네요. 다음날 새벽 동이 터오는 모습을 보다가 문득 냉장고에 먹을 게 없다는 생각이 났고, 어르신이 건강을 회복하시려면 보일러도 많이 떼드려야 하고 좋은 건 못 해드려도 따뜻한 음식 해드려야 하지 않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는 게 참 웃기죠. 겨우겨우 용기 내서 생을 마감하려고 한 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말입니다. 어르신 드실 음식을 사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나서는 바로 나가서 일당을 주는 건설 현장에 나갔습니다. 나가기 전에 집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빵이랑 우유 식탁에 두고 어르신께 조금만 주무시면서 기다려달라고 했죠. 일당을 받아서는 저녁거리랑 다음날 아침으로 드실 찬거리 사서 집에 돌아갔고 어르신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보육원에서도 다른 아이들과 같이 밥을 먹긴 했지만 따뜻한 집에서 어르신과 함께 밥을 먹으니 어린 시절 할아버지와 행복했던 저녁 식사가 생각이 나면서 내가 그동안 원했던 게 바로 이런 거였구나 하고 뒤늦게 깨닫게 되더군요. 그동안 사람의 온기가 너무나도 그리웠던 거였어요. 그런데 부모님께 버려지고 유일한 할아버지마저 돌아가시고 나니 다시 버려질 게 두려워서 누구에게도 그 온기를 바라지 않고 살아왔던 거죠. 사람의 온기를 느낄 수 없으니 도저히 살고 싶지가 않아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였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가진 것도 배운 것도 많이 없고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것도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가족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걸 어르신과 같이 밥을 먹으면서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갑자기 술에 취해 무작정 저희 집에 모신 어르신이지만 힘들게 일하고 돌아오면서도 집에 오는 길이 즐거웠습니다. 크게 대화를 하거나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는데도 집에 누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그동안 많이 힘드셨는지 퇴근할 때 항상 주무시고 계시던 어르신도 3, 4일 정도 시간이 지나자 피로가 좀 가셨는지 깨어나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가끔은 조금이나마 청소나 빨래를 해놓으시더라고요. 그러지 마시라고 말렸는데 고집이 보통이 아니시더군요. 젊은이 보니까 땀도 많이 흘리고 힘든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내가 공짜로 얻어먹고 잠도 자면서 이런 작은 일도 안 해서 쓰나요?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고마운 마음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집안일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았네요. 덕분에 깨끗해진 집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어르신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며칠 동안 잘 자고 잘 드셔서 그런지 처음 온 날보다 정신이 훨씬 맑아지신 게 많이 건강해지신 것 같았어요. 처음 오시고 며칠 동안은 계속 잠꼬대도 하시고 일어나셔서 가끔 헛소리도 하셔서 며칠 두고 보다가 그냥 집 보증금 빼서 병원에 모셔다 드려야겠다는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그날은 많이 좋아지셔서 집안일도 좀 하시고 저녁밥 하는 것도 조금씩 도와주셔서 마음을 좀 놓게 된 것 같아요. 어르신, 도와주셔서 편하게 밥했네요. 집이 좁고 더러워서 지내시는데 좀 힘드셨죠? 오늘 힘들게 하셨으니까 이제부터는 편하게 그냥 계세요. 아니에요. 나는 여태껏 지낸 곳 중에서 가장 마음 편하게 있어요. 옛날엔 좋은 집에 살아도 그게 좋은지를 몰랐죠. 한번 죽기 직전까지 가보니 이 나이에 새삼 사람이 고맙네요. 하하, 어르신. 사실 그날 거기 간 거 저 이제 그만 살아야겠다 싶어서 죽으려고 갔어요. 그런데 어르신을 만나고 나니 열심히 잘 살게 되네요. 제가 어르신을 살린 게 아니고 어르신이 절 살리셨어요. 제가 고맙습니다. 아니, 젊은 친구가 어린 나이에 왜 벌써 그런 말을 해요? 죽으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슬퍼하는데 젊은이, 주변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그런 마음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제가 농담처럼 한 말에 어르신이 화들짝 놀라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누구나 해줄 수 있는 뻔한 말일지도 모르는 그 말이 어찌나 제 가슴을 후벼 파던지요. 만난 지 일주일도 채 안 된 어르신 앞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눈물이 뚝뚝 흘렀습니다.
마치 그 순간만을 기다려온 것처럼 제 입에서 숨겨왔던 제 인생 이야기가 본물 터지듯 나오더군요. 저는 그냥 누군가의 위로를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보육원 출신이란 거, 부모가 없다는 거 숨기려고 그 누구와도 교류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지난날은 씻긴 듯이 없어지고 처음 본 사람에게 제 치부를 드러내고 있으면서도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어르신도 눈물을 흘리고 계시더군요. 처음 저희 집에 온 날처럼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아이고, 혼자서 어찌나 힘들었을까. 잘 살아왔어. 혼자서 참 고생이 많았다. 그래도 이제는 자네가 죽으면 내가 많이 슬플 것 같아. 그러니 그런 나쁜 생각은 먹지 말고 열심히 계속 살아가. 나는 자네에게 목숨을 바쳤으니 이 목숨으로 자네가 행복하길 계속 빌겠네. 고맙네. 그때 죽지 않고 살아서 나를 구해줘서. 그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탁 놓이면서 울음이 쉴 새 없이 터져나왔습니다. 깍듯이 격식 차려 존댓말 하시던 어르신이 정말 제 할아버지처럼 저를 손주처럼 받아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는데 여태까지 쌓아왔던 마음의 둑이 무너져 내리더군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래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아보고 따뜻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어르신도 한참 동안 제가 우는 걸 위로하며 같이 울어주셨습니다. 그러다 마음이 동하셨는지 본인 이야기도 조금씩 해주시더군요. 나는 내가 뭘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아. 무언가 일을 하고 회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기억이 나는 건 딸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는 것 뿐이네. 병원에서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 기억은 조금씩 순간적인 것만 기억이 나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도통 기억이 나질 않아. 경찰에 가도 노망난 노인네가 헛소리 짓거린다고 문전박대하게 일쓰고 열심히 산다고 산 것 같은데 나이가 들고 기억을 잃으니 남들 보기에 별거 아닌 사람이 되는 게 참 힘드네. 우리 아들만 찾으면 되는데 집 주소가 어디인지 아들 이름이 뭔지 도저히 기억이 나질 않으니. 말씀을 끝내신 어르신 눈가는 다시 촉촉하게 눈물이 배어 있었습니다. 혼자 답답한 마음에 어찌나 힘드셨을지 매일 못 드시고 추운 데서 주무시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시며 불안하게 지내시니 기억이 돌아올 듯 말 듯 끝내 돌아오지 않으신 모양이었습니다. 저도 눈물을 글썽이며 지금까지 기억나는 것만이라도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돕겠다고 했습니다. 어르신이 기억하시는 건 딸과 함께 차를 타고 가시다가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고 상대방 차량의 속도 위반으로 운전석에 타고 계시던 따님이 즉사하셨다는 것. 뒷자리에 앉은 덕에 목숨은 건졌지만 중상을 입으셨던 어르신도 몇 달 입원해 계시다가 퇴원을 하고 딸이 너무 보고 싶어 집을 나왔다는 것 정도였습니다. 솔직히 아드님을 찾을 만한 중요한 단서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더군요. 하지만 어르신이 낙담할까봐 조금 더 저희 집에 계시면 기억이 더 나실지도 모르겠다고 조금 더 같이 힘내보자고 말씀드리며 희망을 드렸어요. 그날 밤 저녁을 물리고 어르신 이부자리를 정리해드리다가 어르신이 한쪽 구석에 개켜놓은 옷가지들을 봤습니다. 계절에 맞지 않은 외투와 두꺼운 원단이 제법 날이 쌀쌀하셨을 때 집을 나오셨다가 여름이 될 때까지 못 들어가신 것 같았어요. 몇 개월간 길거리 생활을 해서 옷이 많이 해지고 낡은 데다 구멍난 부분도 간혹 보였지만 박음질 마무리나 옷매무새가 잘 정돈되어 있는 게 한눈에 봐도 좋아 보이는 옷이었습니다. 그제야 회사를 경영했었던 것 같다는 어르신의 말씀이 기억에 맴돌더군요. 어르신이 만약 정말로 회사를 경영했었고 번듯한 가족이 있다면 어르신뿐만 아니라 그분들도 어르신을 애타게 찾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집을 나섰지만 발이 쉽게 떼지지 않더군요. 좋은 시설에서 치료를 받아도 기억이 돌아올지 말지 장담하기 힘든데 좁고 더운 옥탑방에서 병원 치료도 받지 못하며 계시는 게 맞는 일일까 하는 고민이 들더군요. 하지만 저는 어르신과 함께하는 일주일 남짓의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기억으로 남을 만큼 어르신과 함께 사는 생활이 행복했습니다. 솔직히 고민이 많이 되더군요. 저는 어르신과 앞으로의 생활도 계속 함께하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르신의 가족들도 애타게 어르신을 찾고 계실 텐데 원래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던 나 같은 놈이 행복하자고 어르신의 가족을 찾지 않는 것도 천벌 받을 일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를 나중에 만났을 때 떳떳한 사람으로 남자 하는 생각이 들자 마침내 일주일간 출근하던 건설 현장이 아닌 경찰서로 발길이 향하더군요. 경찰서에 가서 강둑에 있는 노숙자들 구역에서 어르신을 구조했고 저희 집에서 며칠 지내고 있으셨는데 기력도 많이 회복하셨고 잃어버린 가족을 찾고 싶어 하신다고 말씀드리니 경찰이 바로 중대 사안이라 판단하시고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어르신 말씀처럼 저도 헛소리 한다고 문전박대 당할까 걱정하면서 갔는데 귀담아 들어주시곤 저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꾸벅 해주시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감사 인사 받을 만한 일을 전혀 한 일이 없는데 경찰이 저에게 고개를 꾸벅 숙이니 당황해서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어르신이 원래 가족들에게 돌아가고 나면 쓸쓸하고 외로운 옥탑방에서 어떻게 살지 너무너무 막막한 마음에 우울했는데 경찰이 저에게 고맙고 훌륭한 시민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한편으로는 굉장히 편안해졌습니다.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요. 그렇게 경찰과 함께 저희 집으로 와서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일하러 간 줄 알았던 제가 벼랑간 경찰과 함께 오니 어르신이 굉장히 겁먹으신 것 같았지만 어르신을 문전박대 하셨다는 그 경찰과 달리 저희 집으로 오신 경찰분들은 굉장히 친절하시고 상냥하신 분들이라 어르신도 마음의 문을 열고 기억나는 걸 조금씩 말씀하시더군요. 그렇게 어르신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가족을 찾을 때까지 저희 집에 있는 게 나을지 병원으로 가시는 게 나을지 어르신께 여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계단 밑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남성분들이 뛰어 올라오는 게 아니겠어요? 양복 입은 사람들과 연이라곤 전혀 없었던 저는 무슨 일이지 싶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런데 제일 앞에 있었던 한 남자가 어르신을 보자마자 바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펑펑 흘리는 겁니다. 아이고 아버지 여기 계셨네요.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리곤 앙상하게 마른 어르신의 몸을 보며 눈물을 펑펑 흘리시더군요. 어르신도 이름만 잊어버리셨을 뿐 아드님의 얼굴은 생생히 기억하시는 것 같았어요. 부자가 눈물에 상봉을 하는 모습을 바라보니 저도 코끝이 찡하더라고요. 같이 오신 경찰분들도 눈시울이 붉어져 있는데 갑자기 아드님이 제 쪽으로 돌아서서 큰 절을 올리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당황해서 엉거주춤하게 무릎 꿇고 있는 제 손을 잡고 아이처럼 펑펑 울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빚을 어떻게 갚죠?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보답해드려야 할지. 아니에요. 어르신께 진 빚은 제가 더 많아요. 가족을 찾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렇게 감동적인 상봉을 하고 어르신을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혹시 발견되지 않은 몸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제가 밥 해드린다고 드렸어도 좋은 음식 못 해드려 영양실조도 걱정되고 해서 말입니다. 어르신을 아드님과 함께 보내드리고 저는 집에 남아 있으려고 했는데 아드님과 어르신이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싶다면서 끝까지 제가 함께 가길 바라시길래 할 일도 없고 예의상 따라가게 되었어요. 어르신이 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있는데 같이 기다리던 아드님이 갑자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저 실례가 될지도 모르는데 아까 아버지에게 듣기로는 힘든 일 하시면서 밥 먹이고 재워주셨다고 정말 고마운 분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마음이 쓰여서요. 혹시 지금 하시는 일이 몸에 많이 무리가 가거나 힘든 일이시면 제가 회사를 하나 경영하는데 저희 회사에서 일해보시는 게 어떠신지 이런 제안이 많이 불쾌하시다면 죄송합니다. 다만 제가 어떻게든 은인분께 보답을 해드려야 맞는 것 같아서 잠깐의 사례보다는 오래도록 감사를 표하고 싶네요. 제 입장에서도 선생님 같은 좋으신 분을 직원으로 뽑게 되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을 것 같고요.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제안이라 솔직히 솔깃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뭘 하고 살아야 하나 싶은 생각을 하던 찰나였으니까요. 하지만 덥석 그 제안을 받기에는 제가 너무 해온 일이 없고 배운 일이 많이 없어 이게 맞는 건가 불안하더군요. 조금은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너무 좋은 제안이라
그 자리에서 대답하지 못했어요. 며칠 생각해보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집에 와서 생각할수록 제가 할 일이 아닌 것 같더군요. 무엇보다 저는 아무것도 배운 게 없는데 제가 그런 좋은 자리에 덜컥 가게 되면 정말 어르신을 며칠 보살펴준 대가를 받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몇 달 돌봐드린 것도 아니고 겨우 일주일 보살펴드렸고 돈이 없어 병원도 못 데려갔고 좋은 밥이나 잠자리를 제공해드린 것도 아닌데요. 대가치고도 너무 비싼 대가였죠. 그렇게 돈을 쫓아 제 자리도 아닌 일을 하다 보면 언젠가 크게 탈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 전화를 걸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했죠. 안녕하세요. 일단 좋은 제안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어르신께도 말씀드렸지만 그날 저도 어르신이 아니었으면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텐데 어르신 덕분에 삶에 대한 용기가 생겼어요.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 가게 되면 제가 해드린 보잘것없는 일들만 보상을 받고 어르신이 저에게 해주신 일들은 제가 보답하지 못하고 살 것 같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그저 어르신을 제가 가끔 뵙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뿐인데 그래도 될까요? 사실 돌아가신 저희 할아버지와 어르신이 너무 비슷하시거든요. 저희 할아버지가 제가 공부하는 걸 무척이나 좋아하셨는데 어르신을 뵙고 나니 늦게나마 공부를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제안 해주셨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하네요. 그러자 아드님이 잠시 말씀이 없이 조용하시더군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한 제안을 해주셨어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세요. 저희 아버지뿐만이 아니고 저희 가족들이 괜찮다면 함께 가족으로 지내고 싶습니다. 저희도 갑작스럽게 여동생이 사고로 죽어 모두가 많이 힘들어하는데 함께 아픔을 극복해가고 싶어요.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것 무척이나 존중합니다. 훌륭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회사에서 연애 한 명씩 사회에 큰 기여를 한 학생을 뽑아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후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영진 씨가 꼭 그 장학금을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영진 씨가 저희 아버지를 보살펴드린 보답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영진 씨의 인간 됨됨이가 장학금을 받는 학생 조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장학생을 선발하는 회사의 입장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디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꼭 대학에 입학하시고 저희 장학생이 되어주세요.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잠깐의 생각일 뿐. 학비나 생활비의 장벽에 막혀 좌절될 수도 있을 꿈이었는데 손을 내밀어 주시니 정말 감사했습니다. 펑펑 울며 감사하다고 말하니 아드님도 같이 펑펑 울며 서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날로 바로 며칠 열심히 돈을 모아 수능 문제집을 샀고 공부와 병행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구했어요. 그렇게 몇 개월 뒤 늦깎이 입시 공부라 그런지 좋은 대학은 못 갔지만 나름대로 알아주는 이공계열 전문대학에 입학했고 다음 해에는 매일 부러워하며 꿈에 그리던 대학 생활도 경험해보게 되었네요. 일과 병행하며 공부를 하는 게 힘들 때도 있었지만 마음속에 든든한 버팀목이 하나 있으니 작은 좌절에도 쉽게 넘어지지 않고 희망차게 생각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따뜻하게 다가가게 된 것도 다 어르신을 만나고 제 마음에 쌓아놨던 둑이 터진 덕분이겠죠. 지금은 학교를 졸업하고 어르신이 세우시고 아드님, 아니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하여 회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도 다행히 건강도 많이 회복하시고 기억도 많이 돌아오셨어요. 저를 정말 손주처럼 생각해 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십니다. 요즘은 저에게 여자친구 만들어 데이트할 생각은 안 하고 당신 보러 오신다고 구박하실 정도로 건강해지셨답니다. 시간이 지나서 생을 마감하려고 강가를 걷다가 어르신을 만난 그날을 생각하면 참 사람의 운명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하늘에서 할아버지가 지켜보시다가 저를 구해주려고 어르신과 제가 만나게 해주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르신은 아직도 저에게 고맙다고 하시지만 정말 고마운 건 제 쪽입니다. 어르신이 아니었으면 저는 이 세상에 있지도 않았을 거고 만약 용기가 부족해서 아직 살아있다고 한들 아직 사람도 만나지 않고 어둡고 우울한 인생을 살고 있었을 거니까요. 어르신을 만나고 난 뒤에야 마침내 제 인생이 가치 있게 느껴지고 누구보다 제 삶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연을 보내며 다시 한번 말해봅니다. 어르신,
그날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